최근 나온 1, 4분기 투자 동향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 1분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4.9% 늘어났습니다. 141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같은 기간에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는 31억 7천만 달러에 그쳐서 작년 동기 대비 35.7% 줄었습니다. 우리 당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투자는 현저히 줄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들까지 해외 탈출 러쉬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1분기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액이 35억 달러를 넘어서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한국을 떠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로 탈출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최저임금 과도하게 올리고 근로시간 대책 없이 줄이고 세금 인상에 사방의 규제까지 가려막혀 가고 있으니까 기업으로서는 정말 하고 싶어도 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민노총을 비롯한 강성노조가 불법과 폭력을 밥 먹듯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노조 편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기업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산업안전과 환경보호를 내세워서 있는 공장 문까지 닫게 만드니까 새 공장 지을 엄두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인시의 네이버 데이터 센터 철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적 근거도 희박한 그런 괴담에 휘둘린 정치권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권이 지금 멀쩡한 우리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느 해외 자본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결국 그만큼 우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우려가 정말 걱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나간 기업들도 다시 불러들이려고 법인세 낮추고 규제 풀어주고 노동시장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같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후발 국가들까지도 글로벌 투자 경쟁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있는 기업조차 쫓아내고 있으니 우리 경제의 미래를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기업의 해외 탈출 러쉬를 국가 미래의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들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법인세의 적정화를 비롯한 부당한 기업 부담 경감 정책도 추진해 왔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비롯한 현실적 대안들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노조의 전횡을 막기 위한 법안과 정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우리 당의 대안에 귀를 기울여서 지금이라도 반기업, 반시장 정책들을 과감하게 거두어 드릴 것을 촉구합니다. 오는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외교 전쟁도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 당국이 과연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직후에 방한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아직도 구체적인 회담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당면한 통상 현안들을 보면 한중 정상이 만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상황인데 제대로 된 회담을 가질 수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G20를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텐데 일본 측의 반응이 부정적이라고 하니 정말 염려가 됩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정권이 중대한 현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당장 화해의 사태로 미국과 중국이 모두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한중 정상이 만난다면 그 자리에도 빠질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들을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걱정입니다. 또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가 최대 이슈인데 북한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우리가 어설픈 평화 논리를 펼치다가 작년에 아셈 외교 망신이 재현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우리의 경제, 외교, 안보 모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고비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망신외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외교 당국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조건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가 본질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추경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국회냐, 어떤 추경이냐가 본질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어떤 국회이고 어떤 추경인지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합니다. 일단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라는 식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당은 그동안 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국회를 열어보기 위해서 진지하게 여당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패스트트랙을 날치기로 해서 비정상 국회, 일 못하는 국회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민생국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경제가 왜 어려운지, 도대체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임위별로 논의가 분산되면 종합적인 토론이 어려우니 모두 모여서 A부터 Z까지 조합검진 한번 해보자는 것이 저의 경제청문회 제안입니다. 청와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에게 사실상 이 청문회라는 말이 좀 부담스러우면 형식에 얽매이지 말자라는 제안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나 여당은 경제의 경자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입니다. 두려워합니다.
패스트트랙 강행에 찬성했던 일부 야당도 이 경제청문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저에게 경제청문회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대표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야당의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여당 편이 아니면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으면 무조건 발목 잡기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쟁입니다. 지난 야당 시절 국회 등원이나 개의 조건으로 청문회를 요구했던 과거를 한번 여당이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8대 국회 때 소고기 파동 해법과 국회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야당이 청문회를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국정조사 합의로 통 크게 요구를 수용하면서 타협과 대화의 불씨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추경에 앞서 경제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근본 철학이 고스란히 녹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지 터놓고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추경안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서 왜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과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의구심에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식과 네이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추경만큼은 초스피드로 처리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추경안은 심사에 앞서 정부 정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 쓰겠다고 하기 전에 직접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납득시키십시오. 그것이 경제청문회가 시급한 본질적 이유입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의 황제 강연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7차례 강연만으로 챙긴 강연료만 1억 원에 육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급 1,000만 원을 주든 1억 원을 주든 정권 출범에 기여한 바에 보답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려거든 본인들 돈으로 하십시오. 국민 세금 가져다 그렇게 챙겨주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방송계, 문화계, 화이트리스트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권 찬양에만 바쁜 좌편향 방송인, 연예인이 TV, 라디오, 각종 콘텐츠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마저 정권 보훈에 휘둘리는 현 세태가 결국 수신료 거부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경제는 추락하고 나날이 국민들 삶은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경제 호황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친정권 인사들이 대한민국 곳곳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 고집으로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기료 폭등의 공포까지 엄습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기회를 노리고 엉터리 사업을 꾸며서 국민 혈세인 국고 보조금을 톡톡히 타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마피아, 소위 태피아 전성시대입니다. 민변 출신 또는 코드 법조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전교조 출신들은 대한민국 교육계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틈타 고용 세습과 일자리 장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위원회 역시 50곳 이상에 들어가 각종 고용 현안에 민주노총이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국민 혈세로 특정 세력이 호의호식하고 국가의 기본 질서마저 휘둘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은 각 상임위에서 전력을 다해 좌편향 세력의 대한민국 접수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동해바다 경계가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 그리고 대한민국 무장해제의 결과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비무장지대 GP를 찾아가서 9.19 군사합의로 안보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저는 그때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감내할 만한 수준의 안보 걱정을 넘어서 감내 못할 수준의 안보 절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25 가사입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는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물질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최근에 홍콩에서 처절한 체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홍콩 시민들의 모습에 무한한 아낌없는 지지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의 국가를 아십니까? 미국의 국가는 1814년 영국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수호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그 내용이 미국의 국가입니다. 저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말씀을 저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기자분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만 6.25 이후에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한 건수가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네, 무려 3,119건입니다. 그러고도 단 한 번도 우리나라 정부, 우리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역사 앞에 그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며칠 후면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기습 남침한 지 6.25가 발생한 지가 69주년이 됩니다. 이 동족 상잔의 비극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국군이 희생된지 아십니까? 유엔군을 포함해서 우리 군은 무려 77만 6,360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은 99만 968분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또 부상당했습니다. 약 18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인 이 6.25를 우리는 잊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남북 간의 진정한 진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 측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말하면서 사과가 어렵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에 사과하는 것이 어렵다면 저는 결단코 통일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6.25에 대한 사과가 토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6.25를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면서도 내용도 없고 다만 슬로건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체적인 진실 규명과 제대로 된 인식 그리고 교훈적인 측면이 부실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적당하게 넘어가는 봉합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우리 민족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여러분도 계십니다만은 국민 여러분, 분명히 6.25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굽니까? 저는 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그리고 그들이 잘 쓰는 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6.25의 실체적인 진실과 교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위해서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라도 6.25와 관련된 행사를 주체적으로 치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과연 6.25를 알고 있는지 이런 팩트에 의한 역사인식이 제대로 될 때 올바른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늘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시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 젊은 언론인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많이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꼭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가슴에 불이 붙으신다면 우리 국민들을 많이 알 수 있도록 국민들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충청남도에서 현대제철 고로는 용광로를 말합니다. 조업정지 처분 10일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1위 철강사인 포스코가 앞으로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사전 통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고로는 총 12개입니다. 그럼 3개 빼고 이제 9개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피해액은 10조 원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10조 원에. 그럼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환경단체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했다. 이러면서 지금 이 부분의 문제를 삼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화들짝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철강 산업과 고로 설비의 특성을 무시한 채 내린 처분이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모든 제철소들이 고로 정비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처리할 때 일부 나오는 가스, 그걸 문제 삼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오염으로 봤을 때는 미비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대체할 다른 방법이 있느냐? 현재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업정지 10일이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이 10일이 문제가 됩니다. 조업정지를 만약에 4일이나 5일 정도 넘으면 그 고로 안에 쇳물이 굳어서 재가동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를 복구하는데 3개월, 길면 6개월이래요. 그러면 현대제철 제2 고로의 경우 3개월 이상 멈춰 서버리면 보수비용 빼고 매출 손실만 8천억 원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체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고소 고발되면 계속 이런 조업정지 처분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철강산업 망한다는 거죠. 철강산업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국가의 기간 산업입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주요 산업군 전부 다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원전을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했어요.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원전 못 짓게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또 철강 산업하면 대한민국 최고라고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 최고를 또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로 놔두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망가뜨리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권이 이렇게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섰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또 환경단체는 계속해서 그 다음 대한민국 최고를 아마 찾아다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탈원전으로 원전, 4대강 보해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철소 핵심 설비인 고로, 그 다음에 또 뭘까요?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환경단체가 도대체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연합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6박 8일간의 북유럽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하셨습니다. 미중 통상 분쟁에 대한 꽉 막힌 전국 운영에 대한 해법 제시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야 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외국에 계시는 동안에 출국 직전에 하신 발언으로 인해서 국내는 더 어수선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6.25 추념식에서 6.25 남침의 원흉으로 김일성 훈장을 받은 인물을 국군의 뿌리라고 발언하시며 참석자들을 어리둥절케 하셨고 청와대 오찬에서는 6.25 용사 유족이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 달라고 했지만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해외 순방 기간 중에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뒤따랐습니다. 스웨덴 의원들과 면담에서 한국은 미국식 발전 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만큼 극심한 양극화가 생겨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경제기획원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실무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 어느 누구도 단 한 차례도 우리의 발전 전략을 미국 따라하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이 미국식입니까? 미국에는 수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트레이드는 있어도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 선배와 경제계의 원료들의 노력을 낮춰본 말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 다른 역사 왜곡 발언도 스웨덴에서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 야전 병원단을 파견했던 스웨덴 의회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발언으로 북한의 남침을 애둘러 부정하셨습니다. 역사를 원하는 대로 바꿔 쓰는 작업이 바다 건너 외국에서도 계속된 점 매우 유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선진 3개국을 보고 듣고 직접 발로 걷고 오셨으니 그 경험을 국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꼭 챙겨보셔야 할 것들, 현 청와대에서는 위에 절대 보고하지 않는 팩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유럽 3개국 모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국민소득이 최대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노르웨이는 27년 전 1992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겨 현재 8만 불. 스웨덴도 92년에 3만 달러, 현재 5만 5천 달러. 핀란드도 2003년에 3만 달러, 현재 4만 5천 달러입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첫 번째 이유, 북유럽 3국 모두 노동개혁으로 상생노사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스웨덴은 1938년에 스톡홀름의 외곽 살트시에 바덴에서 상생노사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노조는 경영자의 지배권, 경영자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경영자는 일자리 제공과 기술 투자에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르웨이는
노사임금 협상 시에 기업의 수익성, 노동 생산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단기 고용, 단기 해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기업의 복지 비용 부담률을 10%포인트 줄이고 근로자 부담률을 15%포인트 인상시켜서 더 많은 고용을 가능하게 했고 탄력 근로시간 산정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산업별로 대응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법인세 부분입니다. 3개국 모두 10년 전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았지만은 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내렸고 그 결과 지금은 우리보다 더 높은 법인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8%에서 24%로, 핀란드는 26%에서 20%로, 스웨덴은 28%에서 22%로 내렸고 21년에 20.6%로 낮출 계획입니다. 문 정권이 집권 첫 해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려서 최고세율 25%로 역주행하는 것을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득세도 우리 최고세율 42%보다 10 내지 20%포인트 낮습니다. 상속증여세 아예 없거나 우리나라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노르웨이는 2014년에 폐지해서 현재는 0%입니다. 핀란드는 우리나라 최고세율 65%의 절반인 33% 수준입니다. 아들, 딸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는 더 낮은 19%를 적용을 합니다. 스웨덴은 OECD에서 가장 높은 70%를 부과하다가 2005년 고용위기 재정불안 타개책으로 오히려 전면 폐기했습니다. 북유럽 3개국 모두 최저임금 제도 없습니다. 노사와 골목 상권 사장님과 직원이 자율협약으로 임금을 정합니다. 특히 보수당 연속 집권 중인 노르웨이와 사회민주당이 장기 집권 중인 스웨덴, 지난해 사회민주당이 16년 만에 재집권한 핀란드 어디에서도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경제정책 좌클릭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노동 생산성은 우리보다 2, 3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북유럽 3개국 모두가 탈이념 실용주의 정책을 수용해서 경제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공서비스 산업을 민영화하고 있습니다. 의료, 통신, 발전, 우정사업, 산림관리까지 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원칙 아래 세 나라 모두 법적으로 적자재정을 금지하는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재정건전화법에 대한 심의를 태업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이상을 대통령께서 북유럽 순방을 통해 직접 보시고 듣고 느끼셨다면 우리 경제를 지금 왜 대전환시켜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 청문회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한자로 보면 청문회는 들을 청, 들을 문으로 쓰고 있는 청문회입니다. 영어로도 히어링입니다. 듣고 또 듣는 게 청문입니다. 북유럽 3개국의 선진국 진입하신 다녀오시고도 모르시겠다면 청문회를 통해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옳고 바른 목소리 충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들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청문회에 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동 씨 세금으로 고액 강연료 지급 논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와 지자체가 민간단체에게 세금, 즉 보조금으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니까 더 엄격하게 쓰라고 회계 집행 지침 같은 걸 만들어서 반드시 지켜서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게 되면 환수, 징계도 받습니다. 이게 2019년 행자부가 작성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집행 지침입니다. 이에 따르면 강사비를 등급별로 구분을 하는데요. 가장 높은 단계인 특급은 활동 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등 전문직 종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 인사, 이것도 행자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동 씨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는지도 실은 의문이지만 지급 기준의 최상인 특급으로 쳐도 시간당 30만 원밖에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강연에 정부의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보조받는 민간단체는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운영을 하면서 국민 세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지자체부터 멋대로 세금을 쓰는 그런 내로남불을 보여준 것입니다. 민간에서 시장을 통해 형성 거래되는 강연료에 문제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공적 영역에서 김제동 씨 강연료가 얼마나 적정하게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금과 재정은 한정적인 반면 쓸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한정된 자원 속에서 공적 가치를 가장 극대화해 예산을 적정하고 규모 있게 쓰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죠. 그런데 자원을 배분하는 그 책임지는 지자체가 강연 2시간에 1,500만 원 예산을 소요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예산이 필수 공익사업 등 다른 곳에 투입되었다면 훨씬 공적 가치가 극대화되었을 거라는 지적이 바로 보편적인 상식이자 국민적 이해입니다. 지자체가 쓴 김제동 씨 강연료, 당 차원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겠지만 정부도 잘못된 세금 운용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하고 징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일관된 세금 운용 원칙을 이 정부가 과연 지켜내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네, 국가원수와 영부인이 외국을 방문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자국을 비하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한 이런 언행들을 하는 데 대해서 국민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는 정말로 난마처럼 얽혀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서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제조업의 코리안 엑소더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4년간 지속됐던 세수 호황도 올해로 끝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살린다면서 재정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나온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 합계액은 5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GDP 대비 40%를 국가 채무의 GDP 대비 40%를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삼은 기재부를 질타하면서 정부 모든 부처의 분위기가 말 그대로 닥치고 재정 이런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복지 고용 분야 예산이 181조 7천억, 올해보다 14%나 늘어나는 식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총선용 세금 뿌리기, 이거야말로 정말 막돈 풀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정말로 제고하겠다고 한다면 막무가내식의 확장 재정이 아니라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전공법을 택해서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를 막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정책으로 기업 의욕을 높이고 기업들의 리쇼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적수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인천 서구에서 시작된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3주째 계속되고 있고, 영종도와 강화도까지 피해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의 지자체에서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생수로 조리한다라는 이런 문구를 가게에 붙여가면서 매상 하락을 막고자 안간힘을 쓰고
사워도 생수로 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학교 급식 문제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 앞에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요즘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점심 식단입니다. 밥도 국도 없습니다. 정말 이걸 먹으라고 주는 것인지 참 눈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는 부모님들의 그 우라통이 어떻겠는가. 분노한 주민들은 어제 규탄 집회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정부 대응은 정말로 아니합니다. 피해 학교에 원활한 급식을 지원하겠다면서 여기도 또 돈입니다. 돈 주겠다. 특별 교부금 주겠다. 이게 대책의 전부입니다. 애초부터 이 정권이 물관리 일원화를 환경부로 막무가내로 추진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와 물 정책에 관해서 규제하는 기관이 분리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무조건 막무가내로 일원화하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하나로 묶어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말로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보이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할 곳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이 현실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인식하고 적수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기에 수습을 해서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련 책임자 반드시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동 씨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더 강하게 대처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도봉구하고 동작구 또 이런 재정 자립도가 10%대, 20%대에 있는 지자체에서 1,500만 원, 뭐 1,200만 원 이런 강연료, 말도 안 되는 이 강연료를 이 지자체에서 지불했다는 것은 이건 매우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빠른 시일 내에 당 차원에서 청구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